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매번 썰썰함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재밌게 보다가 처음 사연을 보내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제 인생이 저조차도 신기할 때가 많은데요.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4살 때 길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건지 버려진 건지 확실하진 않았지만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버려진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버려졌다고 하기에는 머리카락도 자른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잘 정돈되어 있었고 옷도 아주 깔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짐들도 없었고요. 물론 아이 버릴 때 멀끔하게 입혀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인지 버려진 것 같지 않았대요. 원장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지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원장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버려졌다고 하면 너무 슬프니까요. 너무 어릴 때 보육원에 들어가서 그런지 부모님과의 기억은 아예 없었습니다. 저랑 같이 있던 친구들은 저보다 더 어릴 때 들어왔는데도 부모님에 대해 기억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원장님 말씀으론 놀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어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상태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친구들을 볼 때면 차라리 기억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싶기도 했고요. 보육원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가뜩이나 많이 없는 필기구 같은 것도 동생들이 맨날 다 망가뜨려서 제대로 관리 안 될 때가 많고 학습지 같은 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학원은 당연히 못 다니고요. 그저 학교 다니고 교과서 보는 게 전부였죠. 아,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 책이 엄청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헌책들이 저희 보육원으로 기부되었었거든요. 근데 헌책이라고 해도 대부분 상태가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애들 보는 동화책부터 만화책, 과학책, 위인전, 소설책까지 질리지 않고 볼 수 있었죠.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보육원 애들이 대체적으로 책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독후감 많이 쓰면 원장님께서 작은 사탕을 주셨거든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더 열심히 읽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소설책을 읽었으니까 되게 빠른 편이었죠. 보육원에서의 하루는 정말 알찹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한 그릇을 뚝뚝 먹고 좁은 화장실에 비집고 들어가서 양치질과 세수를 하고 등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내 가방이 어디 갔나? 내 속옷이 어디 갔나? 내 입을 누가 치웠나? 누가 여기 밥을 흘렸네?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등교 시간이 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랑 다 모여서 같이 학교에 갔습니다. 하교를 한 뒤에는 더 바빴습니다. 숙제는 잠시 미뤄두고 보육원 동생들 한 번씩 귀여워해주고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 모아나 구경도 해야 하고 그러다가 형들이 숙제하라고 하면 숙제 잠깐 하다가 어느새 저녁 식사 시간이 되고 저녁밥 먹고 잠깐 밖에서 놀다 보면 자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부랴부랴 숙제하다가 이불 피다가 양치하다가 또 숙제하다가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불을 끄시고 몰래 책 한 권 읽고 자곤 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바쁩니다.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빨래도 돕고 책도 읽고 동생들이랑도 놀다 보면 하루가 다 가죠. 애들로 가득한 보육원인 만큼 하루도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제가 12살 때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장래 희망이었죠.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어오라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하긴 했지만 저는 한결같이 장래 희망이 부모님이었거든요. 그냥 저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궁금해서 적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12살쯤 되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장래 희망을 적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직업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는 직업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책에서 많은 인물을 접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책에서 나온 직업 중에서 제 마음을 흔들 만큼 매력적인 직업은 없었거든요.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장님, 저는 커서 뭐가 될까요? 글쎄. 상훈이는 말을 또박또박 잘하니까 그쪽으로 직업을 찾아보면 어떨까? 말 또박또박? 무슨 직업이 있는데요? 그건 앞으로 상훈이가 찾아봐야지. 아마 원장님 말이라면 뭐든 다 듣는 제가 원장님 말대로 장래 희망을 가질까봐 제게 선택지를 안 주신 것 같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답답했던 저는 형들을 찾아가 봤죠. 형, 나 장래 희망 써야 하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상훈아, 그걸 형한테 물어보면 어쩌니? 형, 내후년이면 퇴소야. 내 미래도 모르겠다. 그렇구나. 형, 힘내. 그렇게 저의 12살 장래 희망은 또다시 부모님이었습니다. 친구들처럼 선생님, 의사, 작가, 건축가 등이 아니어도 담임 선생님은 저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셨죠. 이렇게 장래 희망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던 중 중학생 때 우연찮은 기회로 저의 장래 희망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외된 편이었죠. 원장님은 제가 말을 또박또박 잘한다고 좋아하셨지만 또래 애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동갑이면서 왜 말대꾸를 하지 말라는 건지, 저는 맞는 걸 말하는 건데 왜 그걸 싫어하는 건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반에서 겉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겉돌던 애가 또 한 명 있었죠. 걔는 또 말을 안 해서 반 애들이 싫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 참 어렵네요. 아무튼 친구도 끼리끼리 사귄다는 말이 맞는 건지 그 아이와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되었냐면 관심사가 비슷했거든요. 저희의 관심사는 바로 책이었습니다. 반에서도 별로 안 친했었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친구도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학교에서도 붙어서 책을 읽고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서도 붙어 다니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놀리기 좋은 대상이었겠어요. 야, 쟤네 좀 봐. 쟤네한테 돈 좀 달라고 하자. 부모도 없는 게 돈은 있겠냐? 저희는 갖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만 있었죠. 저는 말하면 또 말대꾸한다고 뭐라고 하고 제 친구는 소심한 성격 탓에 뭐라 반항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맘때 반 애들이 제 친구를 괴롭히는 게 좀 심하긴 했거든요. 책상을 엉망으로 해놓는다던가 심한 말을 한다던가 개인 물건들을 못쓰게 만들어 놓는다던가요. 그때 제 친구가 많이 울었고 저도 많이 달래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학교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속상한 일이 많았어도 학교는 꼬박 나오던 친구였는데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선생님도 안 오시는 겁니다. 조례를 하는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시더니 1교시를 막 시작하려는데 담임 선생님과 제 친구 그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다소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름 부르는 애들은 다 복도로 나와라.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는데 다 저랑 제 친구를 못살게 굴었던 애들인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멍하니 보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저를 쳐다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건 또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를 못살게 굴었던 애들의 부모님이 죄다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까지 모두 다 교장실에 모이게 되었죠. 저랑 친구랑 의문의 양복 아저씨랑 앉아있고 걔네들하고 걔네들의 부모님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 선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얘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요. 그럼 같은 나이대의 아이들이 다 대개 아드님 같은 그런 행동을 하나요?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의문의 양복 아저씨가 친구의 아빠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선처를 부탁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일단 자리를 마무리하고 걔네들을 어떻게 할지는 학교 측에서 회의를 하고 정하는 걸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같은 학년 애들이 모두 나와 구경을 했을 만큼 큰 화제거리가 한바탕 지나간 후 저는 그 친구와 단 둘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뭐야? 왜 다들 와서 사과를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이 말하는 거 들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라던데? 우리 아빠 변호사야. 변호사가 그렇게 대단해? 죄 지으면 다 변호사가 해결해.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지. 친구의 말을 듣고 뭔가 멋있어서 변호사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직업, 정말 멋있는 직업이더라고요. 무슨 정의의 사도같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돈도 엄청 많이 번다고 하니까 더 멋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꿈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좀 웃긴 계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제게 그 사건은 참 큰 사건이었고 친구의 아버지는 그만큼이나 멋지게 보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아주 열심히 공부에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좋아했던 거지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맨날 수업 시간에도 책을 너무 읽고 싶어서 책상 밑에 책 숨겨서 보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제대로 된 시험이라는 걸 보기 시작하잖아요. 한 학기에 2번씩이요. 제가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게 1학기 끝나던 시점이었는데 2번의 시점에서 모두 3등을 했습니다. 아, 물론 뒤에서 3등이요. 거의 꼴등인 제가 변호사가 된다니. 게다가 학원을 다닐 여력도 안 되고 보육원에서 지내는 제가 변호사가 된다니 기가 찬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는 인생, 죽기 살기로 해보자는 마음가짐이었죠. 그때부터 꽤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저랑 같이 책 읽던 그 친구가 반에서 1등 하던 친구였거든요. 좋은 선생님한테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던 애라서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그 친구 덕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아직도 제 인생 제일 친한 친구인걸요. 아무튼 그 친구에게 공부 물어보고 가끔 걔네 부모님 몰래 과외도 같이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학년 2학기 때는 반에서 중간 정도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래봤자 중간 실력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앞으로의 희망이 보이는 결과였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보육원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형들한테 교과서 빌려서 그냥 달달 외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외우고 잠에 취하면서도 그냥 계속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시작하고서 수업을 듣는데 다 이해되더라고요. 교과서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외웠는데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교과서에서 봤던 거랑 같이 생각이 나면서 머리에 아주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2학년 첫 시험에서 반에서 5등을 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시험에서는 3등을 하고 2학기 동안 2등 1번, 3등 1번을 하다가 3학년이 되어서는 반에서 1등을 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고요. 반에서 1등 한 날 원장님한테 용돈을 조금 받게 되었는데 그 돈으로 제 친구랑 떡볶이에 순대에 튀김까지 사 먹었습니다. 제 16년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죠. 그런데 너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왜? 너 퇴소하면 혼자 공부 어떻게 하냐고.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아빠가 그러는데 변호사 되려면 공부 오래 해야 된대. 그래? 내가 봤을 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이다. 공부를 오래 해야 한다니. 올해가 얼마나 오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주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친구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보육원 근처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갑자기 무언의 중압감과 압박감이 저를 눌렀습니다. 퇴소를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변에 보육원에 있던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 분 아시겠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1학년 때부터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먼저 퇴소한 보육원 형들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였죠.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직장 들어갔는데 월급이 밀려서 월세도 못 내고 있다. 사기당했다. 나와보니 돈 나갈 곳이 너무 많더라. 핸드폰비가 급하니까 얼른 메우고 금방 갚겠다 등등.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절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신신당부했거든요. 형들이 찾아가도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고요. 그거 다 유흥비로 써서 그러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요. 형들이 애원하다가 나중에는 으름장 놓고 화내고 그랬지만 절대 휘둘리지 않고 계속 돈 없다고만 하고 절대 안 빌려줬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그때 모았던 돈이 나중에 가서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가오지 않을 것 같던 퇴소일이 되었습니다. 퇴소하던 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육원에 있던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때 학교 숙제였나? 아무튼 뭐 때문에 나가서 학교 친구들이랑 공부하다가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야 보육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뭐지? 이제 저녁 막 먹을 시간인데 다들 어디 간 거지? 하면서 불을 딱 켜는 순간 숨어있던 애들과 선생님들, 원장님까지 등장하시면서 폭죽 같은 걸 터뜨리고 케이크를 주며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때 불러주었던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퇴소일이 다가올수록 두려움보다는 멍했거든요. 믿겨지지도 않고 조금 허무한 느낌도 있어서요. 그런데 그런 깜짝 이벤트를 받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다들 저의 독립을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저는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다음날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야 말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독립. 저의 첫 독립 장소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패스트푸드점 바로 옆에 있는 고시원이었습니다. 사실 보육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위한 센터도 마련되어 있고 도움을 주는 기관도 있기는 한데 그럼 전학을 가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새로 알아봐야 했기 때문에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얼마 안 남은 고등학교 기간 원래 학교에서 잘 마무리하고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런지 사실 성적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제 기대에 미치진 않았지만 학업에 열중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였죠. 그래도 방학 동안에 교과서 달달 외운 덕인지 나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다가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대학교에 가야 했으니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무리가 있었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경기권에 있는 법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고시원을 벗어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대학교에 대한 로망이 좀 많았습니다. 학교랑은 또 다른 곳이겠구나 하는 환상도 있었고 뭔가 사랑과 열정, 낭만이 가득한 곳 같았거든요. 고등학생 때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저희 사기 충전을 하셨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하나같이 다 공부에 빠져있는 애들만 있더라고요. 저희과 제 동기들이 유독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동기들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원래 주변에서 그러면 같이 물들게 되잖아요. 저도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벌써부터 사법고시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수업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게 치열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누구는 보육원에서 나오자마자 독립준비나 대학교로 빚더미에 쌓인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한 덕인지 정말 다행히도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과외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사시 합격하기까지 그 시간들은 정말 뭐 할 말이 없네요. 정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오로지 공부, 공부, 공부였습니다.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술 먹을 때 공부하고, 남들 여행 다닐 때 공부하고, 그렇게 오로지 공부만 했고, 그 결과 저는 28살에 사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혼자 월세방 침대에 누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토록 꿈꿨던 변호사가 되었다는 기쁨, 환희, 해방감 등의 감정이 몰아쳤습니다.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뒤 제가 한 일은 바로 선물을 가득 싸서 제가 지냈던 보육원에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학용품, 먹을 것이 항상 부족하니까 쌀과 과일, 애들 좋아하는 과자까지 한가득 사서 보육원에 갔습니다. 원장님, 저 왔어요. 상훈이 왔습니다. 괜히 어깨 으쓱해져서 큰 소리치면서 보육원에 들어갔습니다. 못 본 사이에 주름이 더 느신 원장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셨고 애들도 그저 사람이라면 좋다고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원장님, 저 변호사 됐어요.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이제 자주 올게요. 원장님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참 그때의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때부터 저는 보육원 봉사를 꾸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이 많이 바빴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보육원에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간 보육원에서 저는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보육원에 가서 여느 때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형 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보육원이 조용한 겁니다. 항상 제가 왔다고 하면 신이 나서 달려오던 애들인데 아무도 안 나오고 조용했습니다. 안에서 뭐 하나 싶어서 들어가 봤죠.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모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참 예쁘게도 말이죠. 뭐 하길래 이렇게 예쁘게 앉아 있나? 영화라도 보나 했는데 아이들의 시선은 모두 한 여자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의 그 여자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주던 그 목소리가 어찌나 예쁜지 모두 넋을 놓고 입을 헤 벌리고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리고 저도 이끌리듯 한쪽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첫눈에 반하는 거요. 저는 압니다. 그날 제가 그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거든요. 그녀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도 참 예뻤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마녀를 표현하려고 할머니 목소리를 내는데도 예뻤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을 웃겨주었는데도 예뻤습니다. 사실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혼이 빠졌었거든요. 이야기가 다 끝나고서도 끝난지 모르고 멍하니 그녀만 보다가 애들이 언제 왔냐며 건드려서 그때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저씨, 언제 오셨어요? 어? 애들아, 안녕? 아저씨 아니고 형이라니까. 아니, 그런데 저분은 누구셔? 새로 오신 선생님? 아니요, 2달 전부터인가? 여기 봉사 오시는 분이에요. 아저씨는 처음 봐요. 봉사 오시는 분이었구나. 마음씨도 예쁘시네. 그나저나 내가 아저씨 아니고 형이라고 했지. 이야기를 다 읽은 그녀는 여자아이들과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애들과 놀아줬습니다. 책상 위가 엉망이길래 한바탕 정리를 해주고 잔뜩 나온 쓰레기들도 처리를 해주고 있었죠. 쓰레기 버리러 건물 뒤편으로 가니까 다시 그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자애들과 함께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간 건가 했는데 빨래를 하러 간 모양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빨래를 넣는 모습까지 그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야단이었습니다. 괜히 또 쳐다보고 있다가 짓궂은 애들한테 딱 걸릴까봐 얼른 쓰레기만 버리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것 좀 도와주세요. 여자아이 중 한 명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커다란 이불을 널어야 했나 봅니다. 아저씨 아니고 오빠, 이리 줘, 내가 할게.
애써 그녀 쪽으로 시선을 안 주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이불 반대쪽을 잡더라고요. 같이 해요. 갑자기 제 인생이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미모의 그녀와 함께 이불을 널고 있다니요. 결국 손이 떨려서 이불을 놓쳐버렸고 깨끗하게 빨래한 이불이 다시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시 빨래할게요. 부끄러워서 얼른 이불을 가지고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다니 볼이 다 빨개지더라고요. 이불에 붙은 흙을 털어내려고 대야에 물을 받고 있는데 그녀가 따라왔습니다. 이불이 커서 힘들 거라며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인연이요. 그 이후부터 저는 보육원에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아이들 보러 가는 거였죠. 두 번째 이유가 그녀였고요. 그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쑥맥이라 여자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든 입을 열어보려고 노력하고 제가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요즘 유행하는 농담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이런 제 노력이 닿았는지 그녀도 차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보육원에서 처음 만나고 6개월 만에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아닌 제 여자친구를 좀 소개해 보자면요. 우선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미술을 전공했고 한 회사의 디자인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작고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전시회도 좋아하고 공연도 좋아하고 박물관도 즐겨서 가는 멋진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문화생활을 잘 못 즐기고 살았거든요. 여자친구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죠. 여행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아껴두었다가 한 번씩 여행을 가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랑도 몇 번 여행을 갔었죠. 해외여행도 갔었는데 그게 저의 첫 해외여행이었답니다. 우리 다음에는 국내 여행 갈까? 어디가 좋을까? 나는 경주도 가보고 싶고 부산을 한 번 가봤는데 진짜 멋지더라. 아니면 강원도도 좋고. 그럼 또 열심히 모아야겠네. 내년 여름에 가는 걸로 할까? 저는 그녀의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아끼는 모습도 예뻐 보이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예뻐 보였죠. 사실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었거든요. 여자친구가 어린 나이였지만 직책도 높았고요. 그런데도 참 알뜰하게 생활하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끼면서도 또 기분은 아낌없이 했습니다. 왜 겨울에 자선 냄비 아시죠? 지나다니다가 자선 냄비가 보이면 꼭 돈을 넣었고 보육원에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데에는 아끼는 거 아니라고 배웠다고 하는 마음이 참 따뜻한 여자친구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친구에게 엄청 고마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출신을 알고도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보육원에서 만났을 때부터 여자친구가 궁금했었나 봐요. 제가 유난히 원장님과 잘 지내고 애들하고 허물없이 지내니까 여기 봉사를 오래 한 건가? 아니면 무슨 인연이 있나 싶었대요. 가까워지기 전에는 물어볼 타이밍이 없어서 못 물어보다가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된 후에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보육원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친해? 실은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되도록 아주 늦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숨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 연인이라면 더더욱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 없는 노릇이었고 매도 일찍 맞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을요. 얘기하면서도 내내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닐지, 나한테 실망하진 않았을지, 정이 떨어지진 않았을지요. 그런데 여자친구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네. 진짜 힘들었겠다. 나였으면 무너졌을 것 같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거 진짜 대단하다. 나한테 실망 안 했어? 실망? 실망을 왜 해?
내가 부모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뭐? 날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야? 실망을 왜 해? 그게 뭐 어떻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쿨하게 넘겨버리는 여자친구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말하기 전에 숨기고 있을 땐 내내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털어놓고 나니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여자친구와 알콩달콩한 시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다고 했습니다. 사건을 맡을 때마다 의뢰인한테 감정이입해서 화내는 것도 좋고 보육원 애들한테는 한없이 따뜻한 것도 좋고 뭐든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고요. 그러다가 이따금씩 저보고 누굴 닮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누굴 닮았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다. 우리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나? 설마 이렇게 예쁜 사람은 또 본 적이 없는데? 아, 뭐야.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던 중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단 한 번도 가족이 없어 본 내가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요. 여자친구의 가족과 가족이 되고 또 아이까지 낳고 그게 과연 내 인생에 가당키나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그런 생각은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여자친구와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분명 우리는 좋은 가족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소박하지만 진심을 담은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저는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날 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던 중 전혀 예상 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팀 사람들과 회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임신을 하면서 휴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데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보니 잠깐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팀 사람들은 회사 앞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데 딱 한 명, 입이 좀 방정맞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본인이 되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농담도 재미있게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밉상에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요. 아무튼 그 사람이 얼큰하게 취해서 저를 격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변호사 선생님 오셨네? 아, 안녕하세요. 내가 얘기 들었어. 서대리랑 결혼한다며? 네, 맞습니다. 야, 유부남의 세계로 온 걸 환영한다고. 아유, 고생길이 환하다, 야. 아, 네. 아니지. 그래도 우리 변호사 선생님은 고생은 안 하겠구나. 네? 왜요? 남자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비실비실 웃으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긴 왜야, 다 알면서. 네? 뭘, 뭐라니. 우리 서대리 집안이 어마어마하잖아. 응? 건물도 있어, 집도 있어. 뭐더라? 지사장님 차도 어마어마하잖아. 지사장이요? 뭐야, 뭘 모르는 척을 해. 우리 다 아는데. 서대리 아버지가 우리 회사 미국 지사장님이시잖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이가 했습니다. 미국 지사장이라니요. 집안이 좋다니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아주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길래 전 아주 평범한 집안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기업 미국 지사장이라면 정말 재력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럼 저같이 출신도 모르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볼 게 뻔했습니다. 갑자기 자괴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급하게 제 팔을 잡아당기면서 나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배신감도 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도 컸습니다. 놀랐어? 왜 말 안 했어?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근데 그냥 우리 아빠가 그런 거지. 내가 부자는 아니야. 나 부모님한테 경제적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있고, 이 회사도 나 공채로 들어간 거고. 그냥 나는 나야. 아니, 그래도 그냥 잘 사는 수준이 아니잖아, 이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 배경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져? 아니, 그건 절대 아니지. 그럼 됐지, 뭐가 문제야. 날 싫어하시면 어떡해. 내 배경 때문에. 그럴 일 없어. 나 믿어. 여자친구는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며 믿으라고 눈을 부릅뜨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했지만 상견례 날까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바빠서 하루에 한 번 전화만 잠깐 하고 말았거든요. 부모님께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말한 건지 아닌 건지조차 모르고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몇 시간은 일찍 일어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법고시 볼 때보다 훨씬 떨렸습니다. 잔뜩 긴장해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긴장한 마음이 무색하게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어머, 실물이 훨씬 잘생겼네. 앉아요, 앉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요? 듣자 하니 여자친구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만 말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식사를 하기도 전에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꼴이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친 것 같기도 하고 타이밍을 잘못 잡았나 싶기도 하고 상견례 시작도 전에 집에 돌아가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장모님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어머, 어머. 그래서 둘이 그 보육원에서 만난 거구나. 아니, 내가 둘이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봐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 부끄럽다면서. 그렇게 만나게 된 거구나. 아유, 진짜 잘 컸다. 대견하다, 대견해.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는데도 괜찮으신가요? 그게 왜요? 나는 저기 시골 깡촌에서 자랐어요. 우리 남편은 부둣가에서 배 타고 자랐고. 그냥 자란 곳이 다른 건데 그게 뭐 어때? 지금 이렇게 잘 커졌으면 된 거지. 우리가 그런 걸로 책 잡을까 봐 걱정했구나. 갑자기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분들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장모님, 장인어른과 아주 성공적인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자리가 마무리되고 일어나셨는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라고요. 제 얼굴에 뭐 묻기라도 했나요? 아니, 나 아는 누구랑 닮은 것 같아서. 아내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랑 닮았다는 말이요. 흔한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한참이나 그렇게 제 얼굴을 보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장모님 생신이어서 집에 초대받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갑자기 장모님께서 박수를 짝 치시면서 말하셨습니다. 생각났다. 누군지 생각났어. 어머, 진짜 닮았네. 정말 똑 닮았네. 누군데 엄마? 나도 궁금해. 왜 우리 병원 건물 30년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있잖아. 그 아주머니랑 정말 많이 닮았네. 맞아. 그분이었어. 장인어른 명의의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병원이 있는 큰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서 자그마치 30년 동안이나 일을 하신 아주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 표정이 심각해지시는 겁니다. 묘하게 경직된 분위기에 저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분 이야기를 좀 해줘도 될까? 내가 남의 말 잘 안 옮기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장모님은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건물에서 청소를 하신다던 아주머니가
너무 성실히도 오랜 시간 건물을 맡아주시니까 저희 장모님이 궁금해서 사연을 여쭌 적이 있었다더라고요. 들어보니 그 아주머니는 사실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사시던 분이셨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을 두고 가정주부로 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를 하시는 바로 그 건물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혹시나 거기 계속 있는다면 아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건물에서 청소를 시작하게 되셨답니다. 아주머니의 남편분은 그런 아주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두 분은 헤어지고 아주머니는 끝까지 그 건물에 남아있는 거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게 벌써 30년. 30년 전이라면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 건물에서 잃어버린 건지 길거리에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어쩌면 잃어버린 게 아닐지도 모르는 거였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안 찾았던 거거든요. 혹시나 제가 버림받았을까 봐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사연을 들어보니 왜인지 그 아주머니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 의사를 장모님이 대신해서 아주머니에게 전해주었고 아주머니가 응하셨습니다. 30년이 지났으니 한눈에 서로가 가족임을 알아보기는 힘들겠지요. 유전자 검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건 없었으니까요.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까지 들뜨지 말자, 설레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를 마주하는 순간 저와 너무 닮은 그 모습에 할 말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맞아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나타난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아주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간단한 안부만 오갔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살면서 그렇게나 떨리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자 발표하는 날보다도 훨씬 더 떨렸어요. 결과지를 받아들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99.8% 일치. 저희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저희 친어머님이 틀림없었습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저희 어머니를 정말 뜻밖의 인연으로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과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일하시는 그 건물에 달려가서 어머니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엄마가 잃어버려서 미안해. 엄마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너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많이 보고 싶었지? 많이 그리웠지?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도 없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미안해. 미안해. 소식을 들은 여자친구와 장모님까지 오셨고, 장모님은 저와의 관계를 저희 어머니에게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잃어버린 아들이 건물주인의 사위가 되어서 돌아오다니요. 어머니는 장모님에게 감사하다며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유, 됐어요. 아주머니께서, 아니지, 이제 사돈이지. 사돈께서 지금까지 여기서 기다려주셨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우리 딸 예뻐해 주시면서 보답해 주시면 되죠. 아, 그럼 이제 건물 청소는 그만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아들 찾았으니까. 저는 더 미련도 여한도 없네요. 내가 우리 실장한테 말해둘 테니 걱정 말고 쉬세요. 아, 퇴직금도 걱정 마시고요. 청소부가 퇴직금은 무슨,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장모님의 배려로 어머니는 곧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그만두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 바쁜 틈을 타서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된 아들이 사주는 근사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서 유명한 레스토랑을 힘들게 예약하고 어머니와 단둘이 가게 되었습니다. 한창 식사를 하다가 어머니 핸드폰에 알림이 왔고 어머니가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엄마 왜 그러세요? 이, 이게, 이게 내가 잘못 본 거지? 어머니 핸드폰에는 은행에서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알림을 자세히 읽어보니 자그마치 3억이라는 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낸 사람은 바로 저희 장모님이셨죠. 어머니는 바로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참 동안 받으세요, 아니에요, 받으시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를 반복하셨습니다. 결국 이긴 사람은 장모님이었고요. 장모님은 퇴직금이라며 3억이라는 큰 돈을 보내신 거였습니다. 30년의 가치라면서요. 제가 받으라 마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끼어들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그 돈으로 나중에 저희 아이 태어나면 뭐든 다 사줄 용도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0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덕에 결혼식 날 제 혼주석은 텅텅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온 보육원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 축하와 더불어 어머니를 찾았다는 것도 축하해 주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의 마차에 올라서서 저와 아내는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고 슬아의 아들과 딸도 한 명씩 낳았습니다. 예전에 너무 힘들었을 때는 그저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과분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 아이들을 낳아서 저만의 가정을 꾸렸고요. 인품 좋은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주 소중한 저희 어머니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입니다. 이 행복이 쭉 유지되길 바라면서 다시 만난 어머니에게 마음껏 효도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들로서,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주 든든하고 멋지게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